사회를 맡은 저는 작은 연구소를 하고 있는 이철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2년 대선 승리, 쇄신과 통합이 열세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내빈 축하로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오세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인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경선 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윤호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박수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분들이 또 오시면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드리겠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순서는 기호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름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는 굳이 안 치셔도 된답니다. 민주통합당에 요즘 의정활동의 활약이 아주 크신 분입니다. 김기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학의 아주 거봉이죠. 우리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필봉을 자랑하는 한겨레 박창식 실장님 오셨습니다. 집권여당 시절에 당시 열린우리당을 이끌으셨던 우리 신기남 의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의 전략기획통입니다. 이목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흔히 민주당 대선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는 우리 이인영 의원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소개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진행 방식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선 기조발제를 짧게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10분씩 기조발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조발제가 끝나면 일단 원칙적으로 자유토론을 각 패널당 5분씩 하는 걸로 해서 압축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이렇게 밀도 있고 집중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미리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에 아주 빛나는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김기식 의원이 3시에 정무회가 속개돼서 떠나실 때 조용히 떠나시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순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수 무시하고요. 가나다 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식 의원부터 기조발제 해주십시오. 네, 김기식입니다. 상임위 때는 옆에 강기정 의원님이 계셔서 꼭 첫 번째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제가 강씨만 없으면 이렇게 김씨로 시작하면 꼭 맨 앞이 됩니다. 앞서 제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시에 상임위원회가 속개가 되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라고 하는 뜨거운 이슈여서 제가 빠지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이석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선배님들께도 죄송합니다. 대선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여러 차례 제 의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일 큰 관심은 야권의 후보가 이번에도 이제 2명이 되어 있는데 두 사람 간의 단일화 여부나 또 단일화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은데 저는 요약하면 단일화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도 후보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 번의 대화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물론 그 이전에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보 간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의 단일화든 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점은 뭐 양 후보가 다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말까지는 각자가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또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을 일정하게 하고 나서 10월 말 11월 초쯤 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일화가 되면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나옵니다만 그 야권 후보가 승리할 전망이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뭐 단순한 수치로 제가 재미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려고 보니까 2002년도에 유권자가 3,500만 정도 됐는데 그 2,400만이 투표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6.2 지방선거하고 지난 4.11 총선 때 2,100만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4,000한 7, 80만 정도 될 텐데 60% 투표하면 2,400만이 투표하니까 지난 총선보다 한 3, 400만 정도 더 투표한다. 이렇게 보면 그게 대체로 위로 더 투표하기보다는 밑으로 이미 그 50대 이상은 60% 이상의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 30, 40대가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요즘의 세대적 투표 경향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야권 후보로 표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계만 처리로 보면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 또 최근에 그 박근혜 후보의 한계들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얼마 전까지 가졌던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확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키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인혁당 문제나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경제민주화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성의 문제가 확인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권이 대선 승리에 장담할 수 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쉽지 않은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는 어쨌든 강고하게 결집된 하나의 후보가 있고 우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후보가 양자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야만 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단일화의 과정을 속에서 양쪽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흡수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시면 박원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나경원 후보랑 뭐 거의 20몇 프로 차이가 났습니다만 선거 중반에 상당히 표가 지지율 근접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단일화된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그 시너지를 내면서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우리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그랬을 때 안철수 씨의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안철수 씨도 단일화의 조건처럼 얘기했던 국민의 지지와 쇄신 두 가지였는데 국민의 지지는 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두 번째가 이제 쇄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얼마나 쇄신하느냐가 안철수 씨가 단일화에 흔쾌히 응할 수 있는 명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었을 때 안철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야권의 정치적인 혁신, 변화, 쇄신 이게 이제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또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과감한 리더십과 결단력 또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변화와 쇄신을 혁신을 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10월 말까지 이뤄내느냐 사실 충분하지 않은 시간인데 이거에 있어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러나 최근에 보여지는 우리 문재인 후보의 어떤 결의나 행보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후보 단일화 부분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권 세력을 형성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또한 앞서 말씀했던 단일화가 대선 승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선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씨가 패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된 조건에서도 안철수 씨가 수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함께 승리하는 때 안철수 씨의 지지층들이 패배했다 혹은 졌다 이런 의식이 아니고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희망의 끈들을 놓지 않으면서 대선 과정에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럴 경우에 안철수 씨가 공동의 수권 세력의 일원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어떤 세력적인 장치가 저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단순히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 입당하느냐의 문제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물론 그런 형식이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경로도 여러 있고 또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하나의 외길만을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되고, 또 지난번 민주통합당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정당법상의 법률적으로는 기존 민주당의 입당의 형식이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이 법률적인 입당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는 세력적 통합으로 이해하고 수용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철수 씨 스스로가 이미 무소속도 아니고 신당을 창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이미 본인이 언급한 조건에서 어떻게 정당이라고 하는 수권 세력과 본인을 결합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 그 명분적 해법을 우리가 좀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수권 세력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솔직히 우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지난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미래가 대통령 한 명에게 의해서 무엇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큰 장점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함께 많은 한계를 남겼고, 그것의 핵심이 세력적인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나 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단순히 한 번의 집권, 좀 괜찮은 대통령 한 명을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집권과 그 집권 과정에서의 어떤 우리의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한반도 평화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기득권적 저항을 돌파해낼 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안정적인 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가치를 놓지 않고 중심에 서서 그걸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세력,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과거 정권 교체하고도 실패하거나 한계지어졌던 이런 역사적 경험이나 실패를 딛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현재 우리 민주당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 유권자층을 전체적으로 세력적으로 끌어안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치가 양김 시대 이후로 정당 체제로 보면 과도기적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 수권 세력의 형성과 대선 승리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통일시켜서 해결해내는 것이 우리가 집권 이후에 대선 승리 이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어떤 세력의 문제 차원에서 단일화 문제도 바라보는 게 옳고, 그럴 때 그 세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최근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플랫폼은 당연히 안정적이고 지속화될 수 있는 수권 세력으로서의 정당적 형식으로 결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요구되어지는 쇄신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핵심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큰 혁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도 저는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경로와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과정에서 충분히 주체 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방안들을 마련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3분을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로 제가 내용은 뭐 요약을 안 하겠습니다. 다 충분히 들으셨을 테고요. 바로 다음 분 토론으로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기남 전 의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신기남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문을 만들어 봤어요. 배부했죠? 예. 거기에 제가 하고 싶은 자세한 내용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걸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걸 참고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권 쇄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일 수권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의 시대 정신은 대선 승리로 민주진보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진보정부 수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를 이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두 번의 민주정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진정한 민주진보정부를 세 번째 만들어서 이건 성공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대선 이후에는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든 될 거라고 봅니다.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후보 단일화 이후에 모든 진보 세력이 한데 모여서 단일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당으로 대선에 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빅텐트죠. 빅텐트. 작년 총선 때 빅텐트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효과가 아주 컸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그만큼이라도 한 것은 그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엔 좀 더 큰 그런 빅텐트 2를 펼쳐야 합니다. 야권 통합의 한 과정이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그 과정을 여전히 저희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세력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세력 단일화.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해서 이 지지층의 결속, 높은 투표가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그 지지층이 다 결집할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이제 유력한 후보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뭐 진보 세력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다 나름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당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건 너무나 반갑고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큰 그런 변화,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이런 정치 개혁, 또 야권 전체의 쇄신의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 대단한 거죠. 국민의 민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도 나름의 약점, 한계를 갖고 있죠. 그 안철수 세력의 실체 그리고 국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혁신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문화와 모델을 실천하라는 것이지 정당 정치 자체를 해체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장직 교수가 6월 19일 날 국회 민생포럼에 와서 초청 강연할 때의 말대로 새겨드려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캠프로 구성된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이건 진보적인 것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 아직 그 수권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완해야 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양자의 숙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단일 수권 정당의 건설,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빅 텐트 저는 2.0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이것이 야권 쇄신의 해법이다. 이 민주통합당 쇄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인적 쇄신도 하고 정책 쇄신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 구조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치 구조의 쇄신에 민주당이 솔선수범해 가야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 깨질 뻔도 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도 했어요. 근데 여러 같은 국민의 요구와 또 민주당 내부의 용기로 해서 그때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총선보다 대선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총선 때 그렇게 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그 최종 목표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듯이 또 한 번 제2차 야권 통합을 해야 합니다. 이 전통 민주개혁 세력인 민주당, 그리고 미래가치 지향의 안철수 세력, 그리고 여기다 저는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 새진보 정당 추진회의로 직결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연한 진보 세력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세 개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단일 수권 정당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은 이런 정도까지 쇄신에 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로 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그 수권 세력에 가져야 할 그런 조직 또는 국정 경험을 수렴하고 창조하는 그 집단 지성의 근거지인 정당 정치에 합류하는 것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 공동 수권 정당의 건설은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유연한 진보 세력도 결단이 요구됩니다. 공동 수권 정당에 참여해서 진보주의의 공감대와 실천력으로 한번 시대의 격변기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기대합니다. 이런 연합정당 건설은 반드시 대선에서의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3기 민주정부, 이 공동정부 성공의 필수 전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정부의 3기 민주정부의 탄생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달려 있다면 이런 3기 민주정부의 성공 여부는
민주진보 연립정부 구성에 달려 있는데 이러자면은 이것은 하나의 정당의 틀을 갖춘 데에서 강력한 그 추진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재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재인 두 분 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분 다 단일화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정부를 적절히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 진보 세력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다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 안 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아까 김기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경쟁에서 이기건 지건 말이에요. 그분 보고 민주당 입당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개인이 온다고 해서 그 지지층이 다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지지층도 분열되기 쉽다. 그래서 후보도 그렇고 지지층도 그렇고 하나로 뭉칠 명분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빅텐트를 더 크게 펼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단일화해야 한다 말만 있고 이걸 이 단일 정당 문제는 좀 쉬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를 안 꺼내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나 이것이 곧 수면 위로 난 떠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논리의 맛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어떻게 단일화를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공동정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냐, 어떻게 지지층을 합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 합의를 할 때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단일화 방법은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건 뭐 어떤 식으로든 될 거예요. 뭐谈판을 하건 경선을 하건 그건 되겠는데 이 단일화 합의를 할 때 이 공동정당, 단일 정당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이 합의해서 단일화한 다음에 그 약속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단일 정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빨리 단일화가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선거 들어가기 전에 정당이 만들어져서 명실상부한 그 정당의 단일 후보로 나서는 게 좋겠고 혹시 만에 하나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 단일화 때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한 다음에라도 정당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단일 정당의 후보로 나서야 그 단일 후보의 지지층이 제대로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토론 때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나중에 길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발제를 좀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목회 의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다. 정권 심판의 선거다.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선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습니다. 대선은 대략 인물과 미래 비전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된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선이라고 해서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97년 대선은 심판의 성격이 좀 강했던 선거입니다. 이전 정권에 대한. 2002년 대선은 그게 좀 약했던 선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 세력이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는데 짧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객관적인 조건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이기는가, 잘 이기는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 조건을 보면 이명박 정권,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게 부차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성적표는 대선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현재 국정 지지도가 뭐 한 20% 남짓되고 있는 데서 증명된다. 이건 이런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도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끊임없이 보수 대연합, 보수 대통합 이런 노력을 대선을 앞두고 더 힘차게 해갈 겁니다. 예를 들면은 17대 국회에서 보면 대통령은 우리 편이고 국회도 우리가 많은데 사실은 사회적 힘관계를 보면 저쪽이 훨씬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뭐 저쪽 세력이 워낙 강하죠. 이분들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연합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현재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후보를 봐야 합니다. 보통 이제 정치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어떻게 앞으로 이 사람의 지지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뭐 이런 걸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이 정치적 감각이 있느냐, 정책적 콘텐츠가 있느냐, 대중적 호소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통 기본적으로 말하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미래 비전, 이 사람이 내세우는 미래 비전이 대략 어떤 것이냐, 그의 국민의 정서와 어떻게 요구가 어떻게 맞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것은 그 후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마 가장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감각, 정책적 콘텐츠, 대중적 호소력 이런 것은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물과 미래 비전의 문제는 좀 변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 판을 격동시킬 것이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박근혜 후보는 사실은 강점이 아주 많은 분이죠. 실제로 현재 정치인 중에서 이분만한 강점을 지닌 정치인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강렬히 각인된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딸입니다. 천막 당사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박근혜 후보를 생각하면 선거의 여왕이 떠오릅니다.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는 강력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강점 반면에 약점도 또 많이 가진 분입니다. 우선 이거는 뭐 제가 고른 게 아니라 그동안 언론에 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로 하는 얘기를 모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에서 주로 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서민의 노동과 삶을 잘 이해 못할 것 같다. 5.16 10월 유신 뭐 등등의 역사관, 근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 나왔습니다만 소통 부족이 아니라 불통 아니냐. 당을 사당화한다. 제왕적으로 당을 움직인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chấp 건비리 의혹이 많이 덜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약점들일 겁니다. 우리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야권에서 진보 개혁 세력에서 제일 큰 세력은 민주통합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대선을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정치적 조직적 기반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센 변화와 쇄신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민주통합당의 현실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기타 야권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조직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세력입니다. 그 대신에 기타 야권이 있습니다. 뭐 통합진보당 잔류파도 있고 탈당파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세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럼 이분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면, 이분들과의 저는 통합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봅니다만 연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의 인적 구성을 보면 미안합니다만 18대 국회보다는 많이 정체성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체성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 등등을 고려하면 우리보다 좀 더 진보적인 세력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후에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국정을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아까 박근혜 후보와 같은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강점은 뭐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의 친구라는 게 제일 큰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현실적인 이미지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보였던 헌신과 절제된 은행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할 것 같다. 진정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용광로라고 하면 역시 통합과 쇄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민주당이라는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대체 불가능한 정치 조직의 하여튼 대표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런데 이 강점은 박근혜 후보가 가진 강점만큼 강렬한 이런 수준의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약점이 있느냐? 약점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뭐 한미FTA 해군기지, 법무법인 부산, 무슨 혹은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관리, 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약점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떠오르는 강점, 컴퓨터 백신, 성공한 IT CEO, 기부와 나눔, 혁신과 포용 이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과 소통이요. 반면에 일정한 혹은 상당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 운영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안랩을 안철수 연구소는 잘 경영했는데 나라도 잘 경영할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누구랑 같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지? 정치 세력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검증 과정이 문재인 후보만 해도 뭐 이럭저럭 검증이 된 편인데 안철수 후보는 아직 본격적인 검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왜 이렇게 높은 지지를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강점입니다. 아까 쭉 말씀드린 이런 큰 강점들을 안철수 후보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 정치에 대한 반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죽으라고 노력해도 보통 욕먹습니다.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가 뭐 국회의원들 그냥 싸잡아 그냥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에 아마 많은 부분은 현실 정치에 대한 반감이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특히 호남의 정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참여정부에 대해 좀 서운합니다. 그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운한 것입니다. 이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는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민주당 문재인으로 승리가 확실하다 이런 확신까지는 못 갔다, 아직 가고 있지 못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생각을 좀 대선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판세를 보면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의 순위입니다. 양자구도에서는 근래 와서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지르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좀 얼마 전에는 비슷했다가 지금 좀 뒤져 있고 이렇습니다. 단일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다가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좀 앞서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 지지율에 대한 전망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하여튼 역사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지지도가 오를 겁니다. 일정 부분 오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로 시기가 매우 늦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크게 반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약점과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약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무슨 척근 비리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정체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가능성은 민주당의 쇄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졌던 국정 운영 경험,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 이런 것이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정체하거나 다소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쇄신되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쇄신과 국민의 동의를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쇄신되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이 하강의 가능성을 민주당의 쇄신,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지 못한 국정 운영 경험,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이 하강의 가능성을 일부 뒷받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단일화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호적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겁니다. 하나는 대중적 경선인데, 저는 우호적 협상을 통해서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선 두 사람 혹은 두 세력의 관계나 태도가 무슨 협력하며 경쟁하고 경쟁하며 협력하는 거지, 무슨 적대적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는 여러분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안 원장이 4.11 총선 직후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내 고민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지는 바람에 내가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말은 만약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대폭 상승하고, 그래서 민주당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안철수 후보는 다른 선택, 다른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대중적 경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투표한 결과를 3,600명의 여론조사로 그 결과를 심판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중적인 경쟁의 방식이 두 사람 또는 두 세력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중적 경쟁 방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보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권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기남 의원 빅텐트 이야기합니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4.11 총선이 빅텐트 야권 대통합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대선에서는 우리가 공동정부를 하고 뭐 연립정부를 하고 해서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서로 나눌 역할들이 엄청 많은 게 대선입니다. 그래서 총선은 이게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한 명씩 후보가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로냐 백이냐 이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사실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야권 연대에 대한 평가는 새로 해봐야 됩니다. 저는 빛도 있었지만 그림자도 적지 않게 있었던 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통합진보당 잔류파와 뭘 하고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진보당 탈당파일 텐데, 저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빅텐트에 모여서 거기에서 자신들 진보 블록으로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 기계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빅텐트가 됐을 때 그러면 빛만 있느냐? 저는 그림자도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는 전체 통합 정당에서 가져올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그렇게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 탈당 세력 일부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의 진보 블록으로서 독자성을 갖고 가는 것이 하나의 길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뭉칠지 또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야권 대통합이라기보다는 야권 연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잔류파는 국민적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다. 탈당한 분들과는 정책연합을 통해서 정치연합으로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서도 이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야권 연합은 아까 그런 말했던 우리가 집권을 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이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그렇습니다만, 대선을 앞둔 구도상 결정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되게 이제 졸리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거의 안 주무시고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모크 의원님 발제 때는 유인태 의원님 제일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인영원 발표해 주시죠. 오늘 우리의 논의가 그 포스트 야권 통합 논의인지 아니면 야권 통합 시즌 2를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말장난 같지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통합은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야권의 연합 내지는 후보 단일화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현실적 대안을 찾으면 될 것이고 야권 통합이 더 진전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다시 또 통합적 수권정당 혹은 수권형 통합정당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로까지 이렇게 발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야권의 연합이나 후보 단일화 이것이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충분한 긍정성을 가진다고 보지만 정권교체 이후의 상황까지 좀 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수권형 통합정당 혹은 통합적 수권정당으로의 구축으로까지 우리의 논의를 더 확장시킬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가 연립여당을 구축하고 연합정권을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 상정해 볼 때 지금 이 수준에서 예측하는 것이 무리한 측면들도 있겠지만 좀 불안정성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정권교체 성공한다 그럴 때 여소야대일 거고요. 또 작은 진보, 적은 진보와 거대 보수 이런 부분들의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 처했던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시기보다 우리가 정권교체 성공했을 때 다음의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진보와 거대 보수의 사이에서 우리의 정책 혹은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연립 여당 혹은 연합 정권의 어떤 이런 불안정성 이런 것들보다는 통합형 수권 정당 혹은 수권형 통합 정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기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권 통합 시즌 2 이런 것으로 더 논의가 발전할 수 있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정치에서 어떤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 이런 것이 가지는 중요성 혹은 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열망, 정치 혁신 내지는 정치 쇄신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열망이 표출돼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념의 문제나 정당의 문제 이런 이념적 가치나 정당 가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정치에서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원론적인 측면이지만 이념적 가치 혹은 정당적 가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 또 대안적 정당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차제에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건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후보 단일화가 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정권 교체를 하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훨씬 더 반석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보편적 복지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진보 체제 이런 것으로까지 우리가 더 밀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훼손된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시켜서 제2의 분단 고착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저절로 된다. 혹은 당연히 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이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측면들도 있다. 리스크도 있다. 위험성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민주와 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연대 혹은 통합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로 활동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와 진보를 연대하고 통합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서로를 묶어주던 인력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중심적인 정당 활동가와 그 다음에 진보당 내에서의 중심적인 정당 활동가 간에 서로의 어떤 신뢰와 동질성들이 지난해 있었던 민주와 진보의 연대와 통합 이런 논의에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발휘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연대와 통합이 주된 포인트도 아니고 민주당과 안철수 캠프 뭐 이렇게 지금 당이 아니니까요. 이 양자 간의 어떤 연대와 통합의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점으로 이동한 상태 속에서 양자 내부에 있는 중심적인 어떤 당원이든 활동가든 이런 사람들 간의 동질성이 저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은 문제 비중이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진보 정당이 3분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어떤 단일화든 아니면은 연합 정권, 공동 정권의 수립 과정이든 그런 플랫폼 논의를 할 때 상당하게 저는 분열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3자 구도에서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3자 구도 필승론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난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단일화의 문제는 미리부터 확고한 전제로 출발해야지 조금의 유동성을 놔둬서 여지를 놔뒀다 나중에 가서 닥쳐서 해결하는 문제로 갔다가는 상당한 난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적합니다. 저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 야권의 연대와 통합 혹은 후보 단일화, 연합정권, 공동정권 논의의 어떤 전제가 되고 있는 정치 세력 아니면 후보 지지 기반의 이질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한 활동가나 중심 당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지 기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구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와 진보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상대적으로 진보와 보수, 중간 이렇게 나눴을 때 민주와 진보가 하나 되면 중간층의 유권자들은 민주, 진보 지지층과 이렇게 쏠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와 올해 총선까지의 과정이었다면은 지금의 상황은 민주, 진보를 지지하는 층하고 야권 지지층하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하고 좀 정권 교체를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동의 이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향상에서는 좀 이질적인 이런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주로 지지하는 분들이 뉴 리버럴, 네오 리버럴 이런 측면들로 설명할 수 있다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지지층들은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성향이. 이 겹치고 중복되는 지점도 제가 볼 때는 좀 적고 그래서 중심 활동가나 당원들의 문제를 넘어서 이 지지 기반 서로가 이렇게 토대로 삼고 있는 이런 유권자의 지지 기반 이런 문제로까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분열적 요인이 확대되면은 사실 야권의 단일화
이런 가능성들은 더 큰 난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단일화의 방식이라든가 혹은 뭐 절차 이런 것들은 논의하는 것이 좀 성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일화 이것 자체는 확고한 어떤 그 대통령 선거까지의 어떤 그 시대적인 정신, 국민의 명령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못 박아 놓고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 단일화의 리스크를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일 후보를 만드는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 이런 것에 어떤 플랫폼을 일치시키고 그 단일 후보를 만들고 선출하는 과정이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는 수권형 단일정당, 통합정당 혹은 통합형 수권정당 이런 것을 만드는 이런 그 전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진전된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평가 이런 것이 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놓고 보면은 DJP 단일화 이런 과정들 역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걸 통한 어떤 공동정부의 수립 이런 것들은 한편에서는 부정적이고 태행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연합정권, 공동정권 혹은 통합형 수권정당 혹은 수권형 통합정당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은 저는 DJP 단일화 과정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두 개는 이 양자의 관계는 상호 차별적이거나 구별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내세우기보다는 이 양자가 서로 조합적이고 디카플링보다는 카플링하는 이런 과정으로 상승 발전하는 이런 구도를 짜가고 경합 과정에서도 말 그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선의의 이런 과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체적인 어떤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이 자리가 있을 때는 좀 제안해 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엊그제 갑자기 제가 기획위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단일화의 어떤 절차, 과정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관철돼야 할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있다면 저는 대중적인 변화의 에너지를 터뜨리고 대중적인 변화의 에너지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정은 상호 후보 간의 후보의 어떤 지지자, 유권자들에게 존재하는 유권자층에서 있는 후보의 지지자들을 상호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런 절차와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와 과정이 잘못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한테 이렇게 수렴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아주 급격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대중의 변화의 에너지를 터뜨리는 것과 상대방 지지자의 수렴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에서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고 미약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 거의 제가 한 10분 드리면 되게 15분 하거든요. 되게 토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되게 한 12분 하셨는데 우리 이인영 의원님만 한 15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시각은 들어본 것 같고요. 두 분의 외부인이 계십니다. 뭐 아주 외부인은 아닌데요. 우리 박창식 그 실장님까지 아주 외부인이 아니라 그러면 제 결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필봉을 해드리고 계신 우리 박창식 실장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취재 기자고 언론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내외부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이제 현장 이제 논설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늘 취재를 나가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취재하는 언론인이죠. 그래서 취재하는 언론인의 경험으로 볼 때 이제 그 박근혜 그 새누리당 후보 같은 분이 저희가 이제 좀 그 취재를 해보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장점도 많고 그런 어떤 이제 그 단점도 좀 있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사적인 경험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취재하면서 한국의 그 취재 문화라는 건 되게 이제 모아서 사람들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또 이제 식사도 하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취재 문화죠. 잘 알다시피. 그럴 때 제가 접해본 박근혜 후보 저 보면은 뭐랄까 이제 세간에 알려지는 것처럼 뭐 수첩공주 수첩에 적어놓은 거 아니면 전혀 얘기를 못하고 라고 하는 수첩공주하고는 전혀 아닌 걸 제가 발견을 합니다. 수첩공주가 아니고 그분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고 공부도 좀 원숙한 그런 걸 제가 느끼고 특히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고 한 7, 8명 뭐 언론인들하고 6, 7명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참 인상적인 거는 뭐랄까요 이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줄 아는 말을 섞기도 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좀 듣기만 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제 5명이 앉으면 5분의 1씩, 7명이 앉으면 7분의 1씩, n분의 1 법칙. 혼자 정치인들이 막 떠드는 거 청중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지루하고.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사석에서 보면 그런 n분의 1 법칙을 실천할 줄 알고 말을 주고받을 줄 알고 좀 대화를 좀 이끌기도 하는 그런 감각, 재능 그런 좋은 인상을 이제 받기도 해서 간단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평상시 하고 있는데 물론 공적으로 되면 참 이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굉장히 권위주의 또 불통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 자신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또 공적인 문제점도 이분이 분명히 갖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뭐 한다 그러지만은 정권 교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권이 좀 이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야권의 정권 교체라고 해서 이제 단일화를 이제 해야 될 텐데 문재인 안철수 이 부분도 제 감으로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감의 근거로 문재인 민주당 뭐 이제 잘 알죠. 어떤 분들인지 잘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정치인들 잘 아는 분인데 안철수 후보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모여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또 그 젊은 층들의 지지가 많고 굉장히 좋은 장점들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 기부 또 이제 안티바이러스 이런 백신 만들어서 이제 큰 어떤 사회공헌을 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분 틀림없고 기대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라는 게 반드시 가장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도덕적으로 선하게만 이렇게 좋은 얘기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정치라는 거에는 이해관계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무대이기도 하고 또 권력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안철수 후보가 뭐 굉장히 마키아벨리적인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이제 아까 그 선하고 기부 잘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지향을 갖고 있고 그런 기반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인데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참 예측이 안 되는 어떤 이제 그 분일 수 있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그 정당을 만들 생각입니까? 라는 수없이 질문에도 피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정당의 문제에서 이제 굳고 피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당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저분이 그런 정당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 정치권의 그 쇄신을 바란다. 그래서 국민이 동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과연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굉장히 알쏭달쏭하고 뭐예요? 도대체 지금 상대인 민주당에 대해서 그럼 뭘 요구하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은 뭘 알고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닌지도 참 이제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예측이 하기가 어려운 상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의 문제도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 야권이 기대한 정권교체 전망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고 그 필수 경로라고 하는 이제 그 단일화 전망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이제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좋을까라는 거에서 저는 뭐 제가 정치를 취재하고 논평하는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야당에 유리하다 그런 말씀은 제 1차적인 관심의 영역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우리 사회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라는 이제 규범적인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선 이제 이 아까 정치 세력화, 그다음에 정당의 문제, 또 정당 쇄신, 연합 정당, 연립 정당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같은 이런 조건, 특히나 이제 상대가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답과 이런 자기 단서 이것들을 이제 내놓고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지금 시기가 대선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시기도 아니고 이런 시기에 과연 지금 이제 정당과 세력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인지, 그거보다는 그럼 이제 이런저런 정당 혹은 개인 혹은 어떤 캠프 이런저런 여러 형태들이 모여갖고 정당이나 정치 세력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무슨 공동정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이고 원칙이나 전례에도 맞고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 민주당 이런 정치 정당화 제도화된 정치 세력, 그리고 안철수 또 이제 따르는 분들 해갖고 어떠한 정부를 만들고 그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떤 순서로 국정 과제들이겠죠.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식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는 또 어떻게 담보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세력 간에 또 세력과 개인 사이에 역할을 나눈다면 그 역할은 또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짜나가고 논의를 해나가는 게 1차적으로 순서고 원칙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이 이 과거의 전례를 봐도, 과거에 97년 대선 때 야권에서 DJP 오랜 동안 그런 논의를 했죠. 그래서 협약서도 만들고 나중에 가서 이행하다 파기가 돼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이럴 때도 굉장히 어설픈 논의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어쨌든 정책 협약 이런 시도했던 전례도 있고,
연합 정치가 뭐 활성화되어 있는 그 유럽의 여러 그 정당들 기본으로 그 이제 그 밟고 있는 과정이죠. 이런 식의 그 정책 협약에 관해서 그 논의하고 어떤 협약도 그 체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그 우리 그 야권의 그 정파들이 해나가는 게 그 상식이고 원칙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이 과정에서도 지금 복잡하고 좀 이제 미묘한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쯤에서 당장 보면은 뭐 그 이제 정치가 현실적으로 지금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이 다 공히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좀 시간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각각 나름대로 이제 각각이 다 그 이유가 그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더군다나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각각 다 지금 막 후보로 탄생되거나 선출되거나 막 선언을 한 뭐 그런 시점이라는 이제 그런 시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뭐 당장 지금 오늘 내일부터 단일화에 관한 공동정부에 관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는 있겠고 그 시기적인 특수성은 이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그 추석이 지나서가 되든 뭐 10월 어느 시점이 되든 그런 부분에 관한 정부 논의에 관한 어떤 그 준비를 그 어느 정도 이제 해서 그 논의에 그 들어가는 그 이제 물 위가 되든 물 밑이 되든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안철수 그분들의 어떤 세력보다는 여기 모여 계신 게 이제 민주당 분들이죠. 민주당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노하우랄까 기량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럼 이제 상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해서 잘 조화롭게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나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경험이 많고 한 분들이 좀 더 미리미리 그게 좀 준비를 해서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준비를 했다가 그 적기에 잘 제안하고 의논을 해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닐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합 정당에 관한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 한 구성 요소로서 그 충분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그 일의 선호라든지 어떤 그림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그 정부에 관한 논의, 비전 이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순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분인데요. 여화여대 김수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화여대 김수진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니까 좀 졸리네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물론 각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정책을 잘 제시해서 그 차별화를 보여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리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대선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정치 선거로 규정지어질 공산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전망.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쭉 토론에서도 드러났듯이 야권의 두 후보의 단일화의 성사 여부 그리고 이 단일화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잘 이루어지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야말로
최대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바로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이건 정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후보 모두 참 어려운, 풀기 쉽지 않은 정치적 과제들을 하나씩들 떠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의 결핍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안고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여기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제 나이라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느냐가 아마 박근혜 후보가 해결해야 될 아주 쉽지 않은 정치적인 과제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오늘 뭐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당 쇄신이죠. 당 쇄신을 여하히 앞으로 남은 한 2달 사이에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것을 통해서 유권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내느냐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죠. 뭐 경험 부족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본인이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개혁 과제, 이것을 또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또 쉽지 않은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3가지 정치적 과제를 3명의 후보가 앞으로 남은 한 2달 동안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해내느냐가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본질적으로 정치 선거의 특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4분의 이제 의원들의 발표를 들었는데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역시 뭐 자기 소속 정당이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말씀들을 하지만 바닥에는 저한테 들리기에는 낙관적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일화, 그것도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그것에 이어서 공동 정부 또는 수권형 통합 정당으로의 이행이라든가 이런 청사진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창식 논설위원께서도 쭉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아마추어들이 하는 학교회이기 때문에 잘 저 사람들을 민주당이 잘 이끌어가지고 정권 교체에 잘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골자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낙관을 할 수 있는 처지인지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쇄신의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짧게 얘기하면 지난 4년 남짓, 아예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얘기하면 지난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 뭐 하나 소위 쇄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와 같은 변화를 해내지 못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좀 대선을 2달 앞두고서 또다시 자기들 힘으로 쇄신을 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그걸 믿을까요?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볼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쇄신의 방식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왜 실패했나를 아마 지난 4, 5년 동안
정치학자 중에서 저만큼 민주당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어드바이스를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잘 압니다. 왜 쇄신에 실패했나? 쇄신을 어떻게 하는지 할 줄을 몰라요.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뉴민주당 플랜 그 실패한 거 그거 만들 때도 만드는 방식이 틀렸다. 그거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대표가 바뀐 다음에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쇄신 방안을 만들 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틀렸냐?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는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내부에서. 그거 좀 공개하시라고. 지금 서구의 특히 진보정당들이 당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치열한 논쟁, 내부 논쟁을 거치는데 이 논쟁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쇄신의 방식은 의미 있는 국민들의 지지, 유권자들의 지지 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쇄신을 하지 못하는 걸 제가 계속 목격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한나라당이 위기 때 총선 직전에 한나라당이 구성한 비대위보다도 못한 겁니다. 비대위는 외부 인력을 모셔서 그들에게 공개된 치열한 논쟁을 거쳐가지고서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인적 쇄신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것을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기 직전에 뭐 어느 곳에서 저한테 아마 한명숙 대표가 대표로 될 것 같으니까 대표로 취임하면 해야 될 액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달라고 저한테 사적으로 부탁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액션 프로그램 넘버1으로 제가 뭘 적어드렸냐면 한나라당 비대위를 능가하는 인적 구성을 갖춘 쇄신당 혁신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발표해라. 외부 사람으로. 그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전 지금도 다시 한번 제가 그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쇄신이 과제죠, 지금. 이 쇄신을 당 내부에서 우리끼리 하겠다? 국민들 절대 그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마 좀 불을 보듯이 좀 뻔하다고. 지금이라도 쇄신 제대로 하고 싶으면 외부의 중요 인사에게 쇄신의 주도권을, 인사들에게 쇄신의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아까 우리 이인영 의원, 수권형 통합정당, 좋습니다. 그리고 신기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동정부, 수권 세력을 공동정부, 이거 다 좋습니다. 이 출발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만 아무리 백날 논의해봤자는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어젠가 어딘가 토론회에서 시민정부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시민사회 일각에서 백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심히 보고 함께 논의해보자는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민주당이 외부 세력에게 이와 같은 쇄신 나아가서 이 민주당의 쇄신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수권형 통합정당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에 주력을 외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주도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 참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외부 전문가 그룹에, 그 쇄신의 그 그룹에 심지어 안철수 쪽 사람들도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주력이, 바꿈의 중심이 민주당이어서는 아마 안 될 것이다라는 제가
충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제가 합니다. 쭉 제가 지난 4, 5년 민주당을 지켜보고 제가 느꼈던 어떤 안타까움에 더해서 그 방안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한 12분 썼나요? 네. 예. 딱 요거 하고 또 토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저도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어제 또 백토 가서 이거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김수진 교수님께서 좀 세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도 민주당을 바깥에서 많이 비판하는 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우리 교수님은 그보다 조금 더 비관적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냉정한 평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일일이 다 토론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5분씩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좀 편의상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좁히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진 교수님께서 약간은 소신이겠습니다만 도발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안에 계신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조금 한두 번 더 얘기를 이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 주셔도 좋고요. 제 생각에 우선 이목희 의원님께서 한번 김수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싫으세요? 아니, 우리 종진 의원이 먼저 하세요. 아니, 우리 신기남 의장님은 큰 틀의 그 방안을 우선 제시한 게 있어서 너무 강론으로 가는 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마무리하시는 발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참고로 5분입니다, 의원님. 짧게 할게요. 이 마이크가 됩니까? 예. 우리 김수인 교수님 말씀, 제가 민주당에 있습니다만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척하고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4.11 총선에 127석 얻으면 안 되는 당이죠. 사실은 훨씬 많이 얻었어야 하는 당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국의 잘못으로 127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을 쇄신한다고 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쇄신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을 쇄신한다. 제도를 바꾼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공천 제도라든지 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본다든지 정당 민주주의를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이나 언론이 보기에는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당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의 처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최고위원회가 자신의 기능을 스스로 중지시키고 모든 권한을 후보에게 위임한다 하고 요즘 최고위원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최고위원들 여러분 호불호가 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화면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쇄신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인적 쇄신 얘기하면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부의 쇄신이고 하나는 이른바 친노의 쇄신입니다. 친노는 국회의원으로 보이는 분들의 쇄신이 있고 또 실무 책임자급의 쇄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도부의 쇄신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건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노의 쇄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그 캠프에 가보니까요. 이런 청와대에 있다가 국회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대위 만들면서 캠프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청와대 비서관 했던 이런 분들 아니고는 캠프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누가 와서 일을 해줍니까? 근데 이제는 풀이 너무 아주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국민들께서 혹은 주변에서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회의원들이든 아니면 실무 책임자급이든요.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합류해서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그걸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대위가 가야 될 길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선대위, 두 번째는 인적 쇄신을 중심에 놓는 쇄신선대위, 세 번째는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개혁적 인사여야 한다. 진보개혁적 인물을 중심에 놓는 진보개혁선대위, 그리고는 실무선대위. 예를 들면 뭐 연세가 많고 다선이고 무슨 당의장 지냈고 뭐 이런 분들을 줄줄이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임명해서 모양 갖추는 이런 선대위가 아니라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제자리에 가서 일하는 선대위, 실무선대위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국민들께서 뭐 미흡하긴 하겠지만, 미흡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선대위가 좀 쇄신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아닌가 싶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 이외에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 뭐 추가로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수진 교수님.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 내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권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인적 쇄신으로 뭐 지도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쇄신하고 이렇게 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문재인 후보가 상처를 안 받으시겠어요? 전 분명히 상처를 받으실 것이고, 당연히 문 후보는 주저하시리라고. 그러니까 그 쇄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전번에 그 박근혜 후보가 하여튼 보십시오. 바깥 인물 가지고 비대위를 밖에다 만들어 놓고 비대위에서 온갖 비판을 하게 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바깥에 있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지지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가 혹은 당시의 비대위원장이 못 이기는 듯 수용해서 쇄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그 내부의 진통이라든가 이것이 없이 그런 부분도 쇄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략이고 방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대위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비대위의 김종인 씨가 비대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과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선대위로 들어가는 순간 그분은 존재감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대위 안으로 그 바깥에서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 해주실 분들을 선대위 안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바깥 지근 거리에서 그 민주당을 위해서 아주 신랄한 쇄신 요구를 할 수가 있게끔 자리를 마련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알겠는데요. 이제 선대위에 사실 이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이름을 제가 그 캠프에 있을 때 보니까 좀 적어내라고 할 때는 300명 이렇게 명단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미래 캠프 같은 데 5개 위원회 있잖아요. 이런데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고, 또 이런 정치적으로 좀 신선해야 되고,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하자한다고 다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모시기도 참, 그런 분을 찾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말씀드리고, 김수진 교수님 하신 말씀은 제가 이런 방향으로는 지금은 이제 선대위가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선대위 바깥에 하신다고 하면, 예컨대 모르겠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인데요. 선대위에 대한 무슨 지도위원회라든지요, 자문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뭐 지도위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분들이 있으면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대위의 운영과 선대위의 그 속에 포함되지 않고, 무슨 앞으로 있을 무슨 다양한 우리 정책 활동에 대한 비판을 하시고 조언을 하시고, 그런 것이라면 선대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되 뭐 자문위원단, 지도위원단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김수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 말씀 당장 이 자리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좋은 문제제기나 문제의식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제 두 분 빼고 이제 세 분이 말씀을 이제 토론 안 하셨는데요. 우리 박창식 논설위원님하고 이영호님하고 한 5분씩 그 보충 발언 하시고요. 마무리는 우리 신기남 의장님께서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님부터 해주시죠. 쇄신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요. 제가 정치를 담당하는 언론인이고 논설위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저는 현장에서 현장제 그 정당을 출입하는 기자도 하고 정치부장도 하고 지금은 이제 논설위원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제 분야가 이 정치 담당인 건 변함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현장에 출입할 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 정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늘 그 이분들하고 늘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늘 어울리고 많이 알고 하다가 논설위원만 되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 여기 이제 훌륭한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뵐 일이 적고 대신에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일반 신문으로 치면 독자들의 눈높이에 더 가까이 가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히려 이제 현장을 가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당 현장. 그래서 뭐랄까 이게 이제 그 정당 안에 이제 세밀한 어떤 그 정치 역학관계 변화 같은 거 굉장히 둔감하고 정보가 떨어지고 잘 모르는 반면에 좀 독자 내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더 접근한다는 느낌을 제가 상대적으로 갖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정당의 그 쇄신이라는 게 도대체 이제 뭘 쇄신해야 되나라고 한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는 민주당도 그 쇄신이 필요하고 이제 한 쇄신이 몇 해째 안 되고 있는 것도 전 똑같이 동감하고 근데 가장 안 돼 있는 게 뭐라고 보냐면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게 나와 가까운 어떤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집단이다. 그리고 이렇게 뭐 공감 호흡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접근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태도랄까, 개방적인 문화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노 비노란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 내부에서 친노 비노 또 지도부 뭐 인적 쇄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내가 호흡을 같이 하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좀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쇄신이 안 되고 있다. 그게 똑같이 바로 그런 이제 안철수 이분이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를테면 정치적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바로 이 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으로 이를테면 포럼을 만들어 갖고 낱개로 이제 뭐 몇 명 소규모의 포럼을 계속해서 만들잖아요.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서 정당처럼 조직화하거나 지도부 만들고 인적 쇄신하는 게 아니라 포럼을 만든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어느 게 이제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쇄신의 문제도 과연 지금 그 뭐가 정말 그 중요한 어떤 그 쇄신의 과제가 뭐냐라는 거를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시민적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주장했던 정부의 문제로 좀 돌아갔으면 싶은 게 사실은 정당 쇄신이라는 건 굉장히 지난한 과제고 오래 걸리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대선 기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두세 달 사이에 정당 쇄신하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순서를 좀 후순위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의원. 쇄신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그냥 주로 듣는 게 도리인데요. 근데 좀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최근 2, 3년 사이에 전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좀 골동품처럼 여겨졌던 적도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 사회 경제 체제의 진보,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강 정책이나 정치 노선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발전이 전 최근 2, 3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변한 거고요. 아주 비근한 예지만 옆에 계시는 이모키 선배님하고 과거에 강모 의원님하고 경제 정책을 놓고 논의를 하면 항상 이렇게 논쟁이 생겼어요, 민주당 안에서.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논쟁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이 분명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정강 정책, 정치 노선 이런 것이 발전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그 담대한 진보 이야기하고 보편적 복지 들고 나올 때 그걸 정동영 의장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당의 전체 그 노선으로 이렇게 그렇게 빨리 그 확고하게 그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됐어요, 지금. 어쨌든. 이게 진보냐? 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 제가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적은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민주당은 결국 그런 방향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체 현상을 신구의 문제로 몰아가지고 낡은 거, 과거, 구 이렇게 이렇게 모는 것 저는 그건 사실은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트래디셔널이기도 합니다. 이게 올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통적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통성 한국 정당 체제에 있어서의 역사성 속에서의 어떤 전통성 이런 것들이 혁신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 자산으로 가치로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저는 이 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선 대선 올해 이렇게 거치면서 이 급격한 어떤 정치 변화의 그 시간 속에서 그런 과정으로 전 반드시 탈바꿈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의 변화, 세대의 그 교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가치, 새로운 세대의 문화, 새로운 세대의 어떤 그 전면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어떤 내용적 혁신 이런 것으로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민주당 밖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을 이렇게 탈바꿈시키면서 가는 거 외에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그렇게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당은 굉장히 급격한 시간에 변화할 수는 있지만 더군다나 수권 정당이라는 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그 주체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할 때 그래도 좀 민주당의 긍정적 가치의 문제들에서는 객관적으로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두 분의 말씀일까요?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호불호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 해법의 조금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경환 의원님 말씀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토론회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모키 의원 말에 하면 잡혀나왔다고 그러는데 잡아온 사람이 이제 접니다. 제가 뭐 정교한 이론을 가지고 이끌어갈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워낙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 틀의 문제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시원한 어떤 해결책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워낙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토론자들로 모이신 분들이 보면은 다 화려합니다. 한몫을 단단히 하는 그 분들로 진용이 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주제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계기로 한번 이 큰 틀의 문제를 과감하게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작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럼 뭐 단일화 돼야지. 안 하면 지니까 돼야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다고 됩니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이런 담론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추석 지나고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고 하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대로 대선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윤우덕 의원께서 후덕하신 윤우덕 의원께서 나와서 끝까지 이렇게 제 1열에 앉아서 경청하고 메모하시고 해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셨는데 특히 외부에서 오신 우리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 그리고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 말씀이 특히 외부에서 보는 공정하고도 그리고 따가운 그런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 낙관은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두 분이 다 하셨어요. 낙관. 밖에서 보기에는 낙관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당 민주당 내부는 뭐 낙관하는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 낙관은 두 가지에 대한 낙관.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낙관. 할 수 있냐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승리할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낙관. 이거는 참 그런 낙관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하면 되고 안 되면 잘못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래서 두 분이 야권 승리라는 거, 뭐 박근혜가 뭐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갑자기 의기양양해서 이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단일화도 이건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의 말씀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요. 우리 박창식 의원께서는 지금 정당 또는 세력 문제 과연 이걸 문제 삼을 여유가 있겠냐 시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여기에 집중해서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할 때 더 결속력도 생기지 않겠나. 이 말씀도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권형 대통령제, 정당 책임 정치, 정당 중심에. 근데 다행히 문재인 후보께서 어저께 민주당 연찬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의원들 앞에서. 앞으로 정부를 청와대가 아닌 정당이 이끌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그렇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 교훈을 얻었죠.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 책임 총리제 얘기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실질적 책임 총리제 얘기요. 연립정부형으로 내각을 운영하겠다 이런 거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공약을 하고 야권의 후보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결속을 타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걸 우리 박창식 논설위원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교수께서 단일화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 선거 아니다. 정치 선거다. 정책. 언론에서 자꾸 정책을 내서 정책 다른 거 있습니까? 새누리당도 진보하고 뭐 하겠다는데 복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보육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좋아 정책이지요.
이 정치 대결입니다. 김수진 교수가 이게 간파하시고 얘기했어요. 정치 선거로 규정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일화 성사 여부가 대선 승부를 가를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 이거 쉽지 않다. 이인영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확고한 전제가에서 출발해야 된다. 단일화. 확고한 전제가 있어야지 막연한 기대 갖고는 되지 않다. 그리고 김수진 교수도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과연 우리 민주당이 또 안철수 캠프가 그런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 쉽지 않고 참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DJP 같은 거 할 때 그때 그 백전노장 우리 선배들이 나서서 어렵게 했어요. 그런 고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기식, 지금 여기 없지만 김기식 의원님께서 안철수 세력을 결집할 명분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결집해라, 결집해라. 결집됩니까? 안철수 후보 보고 그 양반이 이기거나 지거나 민주당 들어와라. 들어올 리도 없거니와 들어와 보십시오. 그 지지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지지하겠습니까? 명분이 없어요. 안철수 세력이 결집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단일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거에 단일 정당의 후보로 나서야 하고, 그리고 또 선거 후에도 그래야 정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서로 나뉜 채로 어떻게 선거를 하며 정부를 운영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일화의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돼야 돼요. 확고한, 그 이인영 의원의 확고한 전제가 난 이거라고 봅니다. 단일화의 방법에 대한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일화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후보를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정부를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거냐 하는 확실한 그 언약이, 약속이 있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야 단일화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담론이 이거 너무 안 나와요. 서로 뭐 양측 캠프 보면 쉬쉬 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단일화 얘기할 때가 아니고 각자 경쟁해서 지지율을 올릴 때다. 지금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속으로는 그 준비해야 합니다. 하고 추석 끝나고 나서는 그 돌입해야 합니다. 언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석 전에 이 단일 정당 수립에 대한 담론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토론회를 해야 한다 했더니 이제 공감을 느끼신 우리 의원님들, 교수님들, 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좀 일어날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언론에서도 말이에요. 언론이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다뤄주십시오. 이걸 회피할 수 있습니까? 단일 정당권을, 수권 단일 정당을, 단일 정당, 이걸 회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 밑에 있지만은 곧 수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저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급하게 마련한 토론회지만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오마이뉴스도 이렇게 중계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토론자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토론자분들보다 객석에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다양한 수준의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두고두고 아마 고민하실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나 민주당 주변에서 아마 끊임없이 논쟁을 해서 좋은 해답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 홉스봄이라는 사람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선거에 갖다 붙여보면 선거의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치열한 고민과 논중 속에 승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